북한이 최근 두 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우주 발사체를 가장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로 보인다는 한미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최대 사거리 발사를 앞두고 성능을 시험했다는 건데요. 이에 세계의 시선이 다시 한번 북한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정말 북한과 관련된 속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진짜가 되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부분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발사 실험장, 그러니까 위성 발사장에서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곳에서 시찰을 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거든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제 ICBM, 무기급 ICBM하고 우주 로켓은 일단은 특성은 다릅니다. 네. 다만 이제 운반체, 엔진 추력이 동일한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해 위성 발사장은 ICBM 발사를 쏘는 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를 쏘는 데인데 그 엔진을 동일한 엔진을 쓰기 때문에 지금 우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장 ICBM을 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높아 보이지 않고요. 다만 우려가 되는 건 동창리 로켓 발사대, 우리로 치면 이제 나로 우주기지 같은 데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 인공위성 발사는 상당히 임박한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북한이 2021년 1월에 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무기를 얘기를 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하겠다고 한 무기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그건 이미 지난해부터 3번 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정찰위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2월 27일 날, 그다음에 3월 5일 날 2번 정찰위성 개발과 관련된 로켓 발사를 했다고 자기들이 시인을 했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 보도 기준으로는 10일 날, 그다음에 11일 날은 서해 위성 발사장을 직접 찾았거든요. 그래서 다량의 위성을 보유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르면 동창리에서 ICBM급 엔진을 사용하는 로켓 발사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때 지난번부터 있었던 것 중에 좀 어떤 수순에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수순으로는 이제 결국엔 그 우주 위성을 좀 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공개한 사진이 이제 그 우주에서 찍은 한반도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공개되기도 했었고, 근데 그때 당시 그걸 열차에서 쐈단 말이죠. 그 우주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건 왜 굳이 열차에 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열차에서 쐈던 거는 이제 무기급 탄도미사일이고요. 네네. 최근에 쓴 27일 날, 그다음에 3월 5일 날 쓴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 말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위성을 쏘거나 아니면 로켓을 발사해도 그 텔레메트리라고 그래가지고 신호를 수신합니다. 이게 신호 수신 체계고요. 그 다음에 로켓을 발사해도 그러니까 산도탄을 발사해도 이 촬영기로 일단은 지상을 찍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기능은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북한이 근데 이제 의문이 되는 건 뭐냐면 그 정도의 신호를 서로 주고받거나 정찰위성의 경우에는 고해상도예요. 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사람 얼굴까지 심하게 말하면 식별될 정도인데 그때 보여준 건 그냥 한반도 사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건 일반적인 미사일에 쏘았던 사진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들이 정찰위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정찰위성 개발하기 위해서 카메라 한번 시험하게 쏘고 신호 수신하게 또 쏘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다 지상에서 시험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정찰위성 개발용인지 아니면 무력시용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일련의 행위를 두고 북한이 그러면 모라토리엄 파기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모라토리엄 파기한다고 예고를 했어요. 1월 달에 7차례 미사일을 쏜 것도 처음입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그다음에 그 당시에 중단했던 모든 활동들, 이게 이제 핵실험 중단, 그다음에 ICBM 발사 중단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신속히 재개할 것, 전면 재고하고 신속히 다시 시험할 것을 이제 그런 지시를 포치했다, 하더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했다고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신속히 재개할 것에 대해서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한 거거든요. 예고는 한 거예요. 이 예고를 한 이유는 지금 미국의 입장 변화를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압박을 통해서. 근데 지금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원하는 목표를 들어주지 않으면 압박의 수위를 높일 거고 결국은 ICBM 발사까지 갈 거라는 예고를 한 거고요. 다만 이제 핵실험과 ICBM 중에서 핵실험은 당장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6번이면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ICBM은 언제든 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 지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핵실험은 풍계리도 혹파했고 필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핵실험은 상당히 준비가 오래 걸릴 거지만 그러나 동창리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것은 시간 문제고요. 그다음에 ICBM 발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이 요구한 사항이 지금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아마 그 선을 넘을 거예요. 그럼 이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 2017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그 김정은 위원장이 말폭탄을 주고받았던 그 상황까지 위기가 고조됐던 상황을 다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많이 좀 가라앉히기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의 이제 대통령이 바뀌는 이런 순간이 왔고 바이든 대통령 그대로 가는데 미국의 메시지를 보면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물론 계속 그 어떤 그 시험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그 윤석열 당선인과 논의하고 협의해야 할 최우선순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스탠스가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사실은 미국이 좀 안일했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에 새로운 대북 정책,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라고 네. 말했는데 네. 아무 성과가 없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대화를 원하는데 북한은 조건 있는 대화를 원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조건을 지금 안 내놨거든요. 그 상황이 이렇게 가니까 사실은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렸어요. 밀리는 상황에서 북한이 자기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지금 고강도 레드라인까지 지금 넘겠다고 예고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쪽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고 여기 북한까지 만일에 이게 레드라인 넘어버리면은 미국으로서는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바쁘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지금 결정적인 상당히 중요한 임계점에 왔다. 이게 북핵 문제가 해법으로 가느냐 아니면 강대강으로 치닫냐는 임계점에 와 있는 거고 지금 그 점을 이용을 해서 지금 북한이 지금 무력 시위를 하는 거고요. 한 가지 조금 그래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건 그냥 도발하면 도발하지 저렇게 예고 안 하거든요. 네. 지금 다 모든 행동 예고거든요. 뭐 해라 이렇게. 그 얘기는 결국 파국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유리한 협상 국면을 의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걸 해법으로 풀어나가느냐 아니면 북한이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느냐 이 갈림길에 있고요. 결국 이미 모든 걸 다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원하는 상황이 오지 않으면 레드라인을 넘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 철거를 시작한 거는 한국 정부도 좀 움직여라 윤석열 당선인을 향한 메시지로 봐야 되나요? 일단은 전방위적으로 미국을 압박하지만 네.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보면 약한 고리 때리기 전략이라고 해서 네네. 한국도 동시에 괴롭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양쪽, 그러니까 미국이 안 움직이면 우리 쪽을 또 압박을 하면 동시에 압박을 하면 한미가 상호 이제 협력을 해서 대화국면이 열 거다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다 노출을 하거든요. 금강산도 노출하고 풍계리도 노출하고 그다음에 영변 핵단지도 노출하고 그다음에 위성 개발국 서해 다 지금 노출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향후 우리가 추가적인 압박세를 높일 거라는 걸 예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려가 되는 건 4월 15일이 이제 김일성 생일 네. 110주년인데 그 즈음에서 만일에 자신들이 원하는 국면으로 안 간다고 그러면 동창 로켓 발사의 가능성이 좀 커지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북한은 지금 상황에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새 정부가 될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기조를 보이는지도 조금 확인해 볼 만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제 대선 기간 중에는 선명성 경쟁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네네. 있지만 북핵 문제 해법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억제와 그렇죠. 대화 두 개밖에 없고 바이든 정부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조금 다르게 비유를 들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뗐을 때 정말로 상식적이지 않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매질을 해버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달래기도 해야 되지만 그냥 들어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억제와 대화를 적절히 조화를 시켜서 해법을 모색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고민은 지금 신정부 윤석열 당선인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획기적인 뭐 차이가 나는 그런 해법이 있기는 쉽지가 않고요. 다만 이제 한미 간에 신속하게 협력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 체제는 더 강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중국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 당선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랑 통화하고 기시다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한미일 공조 강화를 얘기를 했고 또 시진핑 주석은 축전을 통해서 초심을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제 약간 경고성이라고 해석될 여지를 남겼고 이제 러시아는 아직 뭐 축전이 왔는지는 뭐 지금 아직까지는 뭐 그 국민의힘에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에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이 대립 관계가 조금 더 밀착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미국은 동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아무리 협력 관계가 있다고 해도 그건 동맹은 아니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일 동맹 체제, 음. 그다음 한미 동맹 체제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의 핵심이고요. 바이든 정부는 이 한미를 같이 묶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게 한미의 협력 체제가 강화되면 당연히 그 반대 관성으로 북중러의 협력 체제는 강화되겠죠. 특히 우크라이나 때문에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 변성이 네.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한미일 대 북중러의 이 대치 전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한중 간의 관계도 역시 필요한 거고 그렇죠. 또 한일 관계도 필요한 거고 또 한일 관계 간에 하나를 다 덮고 그냥 갑자기 안보 협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크게 상황이 변하는 건 없다. 그러나 한미 동맹에 대한 어떤 방점이 어느 정도보다 강하니까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아마 외교 안보 정책을 이끌어가는 그런 흐름 보여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실용주의 외교 어떻게 펴나갈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